와 리옹의 경기입니다. 저는 포르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독식 적중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은 없고 왼쪽 풀백 웬델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핵심 전력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격수 타레미 선수와 에바니우슨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옹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덴벨레와 파케타, 파브레, 에칸비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 및 결장 자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포르투 원정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 같은 경우에는 4위 팀인 스타드 렌과의 홈 경기를 앞둔 이 리옹이 좀 더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림피크 리옹의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최고 수준의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전방 압박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프랑스 리그앙에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르투갈 자국 리그 기준으로 역습 공격이 매우 날카로운 팀이고 포르투 역시 자국 리그에서는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건하게 가져가는 팀이지만 역습 실점이 자국 리그 기준으로 0골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크 리옹이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포르투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과 2선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리옹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포르투가 특유의 홈발과 공격 자원들의 좋은 컨디션 그리고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을 앞세운다면 리옹의 약점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습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리옹이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최근 도르트문트를 꺾었었던 레인저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유로파리그 무대에서만큼은 5승 1무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최대 무승부 정도의 팽팽함까지는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경기 일정은 리옹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타드 렌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옹이 좀 더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포르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과르다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10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굉장히 심하고 4경기에서 2무 2패로 하락세에 빠져 있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후안미아 이글레시아스, 페키르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직전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베티스 원정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 보레 선수와 린스트램 선수가 오랜만에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이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윙백 코스티치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프랑크푸르트인데 상대적으로 오른쪽 윙백이 부실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문트에서 임대로 데려온 크나우프라는 젊은 선수가 오른쪽 측면 윙백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좌우 측면 공격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지만 이변 요소는 충분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베티스가 최근에 유로파리그와 리그 경기, 컵대회 등을 병행을 하면서 3, 4일 간격으로 10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베티스가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무엇보다 상대팀의 롱볼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롱볼 공격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롱볼 공격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직전 베티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 3골 모두 실점이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왼쪽 측면의 코스티치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굉장히 주요한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이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베티스의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주요 공격 자원들이 직전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발끝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프랑크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점도 최근 베티스의 체력과 이 경기력 저하를 고려를 했을 때 불안감이 없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티스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최상위권인 팀이라서 프랑크푸르트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팀인데 이 베티스를 상대로 과연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저처럼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파옥 테살로니키와 헨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헨트의 핵심 공격 자원인 티수달리 선수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헨트 쪽 역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파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그 2등 팀이고 헨트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리그 5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면에서 벨기에 리그가 웨파 랭킹이 13위, 그리스 리그가 15위이기 때문에 리그 간의 체급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옥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었는데 최근에 공격수 아크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파옥의 에이스인 쿠르티치 선수와 측면 자원 지브코비치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헨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티수달리 선수가 인대 부상 여파로 최근에 2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티수달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티수달리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무려 14골이나 넣은 에이스 자원이기 때문에 이 티수달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헨트가 이 파옥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 데포트레 선수가 최근 4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허더스필드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보아왔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헨트의 제공권에 파옥이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옥이 뽀백 수비 기반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는데 이 중앙 수비 조합인 크레스포 선수와 잉가손 선수가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수비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헨트의 경우에는 자국 벨기에 리그에서 제공권이 상당히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파옥이 헨트의 이 막강한 제공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습에도 강점이 있는 헨트이기 때문에 파옥이 홈 경기라고 해서 무리해서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경우에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자국리그 6연승의 상승세를 탄 헨트인데 헨트로서는 핵심 공격자원 티수달리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두 경기째 결장한 티수달리인데 인대 쪽 부상이라는 말이 있어서 복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티수달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헨트 역시 이 허더스필드 출신의 장신 공격수 데포트레 선수의 이 뚝배기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데포트레 선수가 최근 골 감각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헨트가 자국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득점력이 2배가량 감소가 되고 성적도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티수달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주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 면에서는 양팀 모두 수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이 구매 직전에 티수달리 선수의 복귀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피테서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피테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테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 7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A 5위 팀의 맞대결인데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테서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오펜다 선수와 프레데릭센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자원은 스피나졸라라는 장기 부상자 외에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자원인 에이브러임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에이브러햄이기 때문에 에이브러햄 선수가 해줘야지 AS 로마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핵심 2선 중원 자원들인 미키타리안, 펠레그리니, 베레투, 크리스탄테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은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원정팀 AS 로마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두 팀 간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비테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지만 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는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AS 로마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팀은 AS 로마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AS 로마의 공격수 에이브러햄 선수가 현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에이브러햄 선수가 4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테스의 최전방 공격 투톱인 오펜다와 프레데릭센 선수의 골 감각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역시 로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최대 강점이 미키타리안, 펠레그리니, 크리스탄테, 베레트로 이어지는 중원과 2선 라인인데 이 비테스의 중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꽤나 체급 차이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로마가 중원에서부터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컨퍼런스 리그 득점 선두 에이브러임 선수의 골 결정력과 중원에서의 전력 우위 및 세트피스에서의 우위까지 고려를 하면 로마가 조금은 원정고자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 쪽으로 근소하게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가 원정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비테스 역시 자국 리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로마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4번 경기는 피테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라스크 린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슬라 프라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달리 선수와 수비수 카차라바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드필더 린그르 선수와 오른쪽 측면 자원 슈란트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공격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리그가 웨파 랭킹이 16위고 오스트리아 리그가 8위이기 때문에 이 리그 간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오스트리아 리그가 체급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8위로 쳐져 있는 린츠이기 때문에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린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플레이메이커 호바스 선수가 최근 4경기 한 골로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자원인 고이긴거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드필더인 홍현석 선수라는 선수가 린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현석 선수가 출전을 할지도 이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던 라스크 린츠인데 올 시즌에는 8위로 쳐져 있습니다. 린츠의 가장 큰 문제가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서 12골을 넣어줬던 공격수 에게슈타인이라는 공격수가 현재 이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린츠가 28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득점 순위가 뒤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득점력이 빈곤한 것이 올 시즌 부진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비아 프라하 역시 지난 시즌 15골, 올 시즌 9골을 넣어줬던 공격수 쿠우타 선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났지만 이후 2월부터 서서히 쿠우타 선수의 공백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이 아쉽지만 이선과 측면 자원들의 퀄리티와 최근 경기력 면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최근 자국 리그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린츠인데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스파르타 프라하를 최근에 꺾으면서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그 체급 면에서는 이 라스크 린츠가 속한 오스트리아가 슬라비아 프라하의 체코 리그보다 높은 면이 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이 라스크가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체급적으로 높은 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슬라비아 프라하 특유의 홈발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홈팀 슬라프라가 충분히 1차전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슬라프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파르티잔과 페이에노르트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선두를 달리는 팀이고 페이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히카르도 고메스 선수가 리그에서 무려 21골이나 넣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측면 자원인 매닉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 자원인 거스틸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페에노르트 역시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파르티잔으로서는 지난 스파프라전에서 혼자서 2골을 넣었던 에이스 공격수 히카르도 고메스 선수의 퇴장 징계가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퇴장을 당했던 상황이 페널티킥을 유도를 하다가 두 번째 옐로 카드를 이 시뮬레이션 동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던 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에노르트 역시 핵심 공격 자원인 거스틸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전방 골 결정력에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페이에노르트가 최근에 거스틸 외에 린선이라는 공격수 역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직전 흐로닝원전에서도 슈팅을 무려 23개나 때렸지만 한 골에 그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 페예노르트가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원정 경기 2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다는 부분도 확실히 홈보다는 페예노르트가 원정에서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그 최근 면에서는 네덜란드 리그가 우세하지만 이 페예노르트가 슬라비아 프라하의 1승 1무를 거둔 것처럼 파르티잔 역시 슬라비아 프라하의 라이벌 팀인 스파르타 프라하를 2승으로 꺾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르티잔이 히카르도 고메스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 페예노르트 역시 거스틸 선수의 공백과 최근 골 결정력 부재 그리고 원정에서의 컨퍼런스 리그 좋지 못한 성적까지 고려를 하면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도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페예노르트 쪽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가 파르티잔이 지난 스파프라전 실점 장면에서 코너킥으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최근 자국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츠르베나 즈베즈다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도 이 스로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파르티잔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아인트호벤, 아약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페예노르트가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근소한 승리까지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맨유 출신의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마시알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미드필더 델라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파푸 고메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마시알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핵심 공격 자원인 엔네시리 선수와 오캄포스, 라파미르 같은 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마시알 선수가 들어와야지만 최전방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시알 선수가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13경기 6골 5도움으로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시알 선수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세비야가 특유의 유로파리그 DNA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보엔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물론 검사 결과 심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보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웨스트햄 역시 최근에 공격 작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전에 질병 여파로 결장이 됐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코로나는 아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핵심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세비야의 경우에는 맨유에서 임대 이적한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최근에 세비야 이적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부상으로 몇 경기 결장을 했는데 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마시알 선수가 들어온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샬 선수가 맨유 시절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득점과 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면 세비야가 최근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마샬 선수가 어느 정도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전에서 핵심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아킬레스 쪽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리해서 출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핵심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질병 여파로 직전 리버풀전에 결장을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세비야전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왔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자국 리그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지만 세비야가 원체 홈 깡패 면모가 있고 유로파리그 DNA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양팀이 최근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크로아티아 팀 디나모 자그레브를 나란히 상대를 했는데 양팀 모두 1승 1패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세비야가 웨스트햄 킬러 마시알 선수의 복귀와 특유의 홈발, 짠물 수비, 그리고 유로파리그 DNA가 발동이 된다면 홈에서 근소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고 웨스트햄이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하고 세비야가 최근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의 발목을 다시 잡는다면 무승부까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직전 경기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상대로 라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보엔까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차 석패를 당하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고 공격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트햄 같이 역습에 강점이 있는 팀은 그렇게 호전적으로 덤비는 팀에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리가에서 공격 템포가 가장 느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스피드가 가장 낮은 팀이 세비야이고 패스와 점유, 지공을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트햄이 세비야를 상대함에 있어서 리버풀을 상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홈팀 세비야의 근소한 우위를 보면서 만약에 세비야가 마시알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하면서 또다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12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